안녕하세요. 이제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이 왔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남들을 도우려는 희생정신으로 한 사람을 구해낸 사연자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어서 빨리 만나보러 갈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보통 이런 소개를 할 때 신체 건강한 남자라고들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일남 일녀 중 첫째이고요. 부모님은 다정하시고 바른 분들이셨고 결혼할 때 단칸방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성실히 절약하셔서 결혼 후 5년 만에 작은 주공 아파트를 장만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무던하게 자란 것 같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에는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심장병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으로 심장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집중치료실로 갔었고 막 출산을 하신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고요. 자라면서 수술을 몇 차례나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제가 깨어나질 않아서 부모님이 3일 밤낮을 저를 지켜보면서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4일째인가 제가 간신히 의식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어렴풋한 기억만 있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저 심각했었구나 하고 짐작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느낀 심각한 순간은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1 때였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시절이어서 야자를 하던 중이었고 계절은 여름이 성큼 다가오던 지금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국어가 약해서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오답풀이 노트를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다시 새 노트에 옮겨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제가 선생님께 양호실에 가겠다고 말하려고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은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매져 오면서 그 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후에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제가 일어서려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바람에 119가 오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요. 또다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입원한 병실 친구 중에서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아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찬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는 아주 죽이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동갑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녀석이라 그 녀석과 함께 떠들고 있으면 지루한 병원에서의 하루가 후딱 가곤 했죠. 제가 하도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 부모님도 매일같이 저를 보러 오시지는 못하셨거든요. 친구 역시 병실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걔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가끔 사람 없는 병원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리기를 한다. 임마,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숨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해보면 더 재밌지 않냐?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이 헐떡대다가 보면 내 앞에 다른 고민들이 날아가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참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마음만 남더라고.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지금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이 말이야. 숨이 차고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몸을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런가? 저는 아직도 이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의 간절함, 당장 내가 마셔야 하는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 같은 것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이 어쩌면 그때 이후 제 좌우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참 지혜로운 친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녀석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뭔가 자신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항상 사람들을 영웅이 구해내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죠. 친구는 자신의 꿈은 슈퍼맨처럼 위기 상황의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얼른 이 지겨운 폐병을 이겨내고 온갖 무술로 몸을 단련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산악구조대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서요. 저는 그런 친구와 함께 길고 지루한 병실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과는 다르게 혈연관계가 없는 남이지만 나와 가장 영혼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는 자신이 꽤 좋아졌다고 금방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했죠. 나 있잖아. 나가자마자 검도하고 태권도 배울 거다? 너 그러다 몸살나. 두 개를 어떻게 한 번에 같이 하냐? 아이,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말 시간을 아꼈을 거야. 나한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야, 임마. 누가 너 지금 당장 죽는데? 뭔 실없는 소리를 하냐? 아니,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지. 내 말은. 암튼 나는 나가면 바로 검도랑 태권도 배울 거고 너랑 수능 100일주도 마실 거다. 알았냐? 오, 수능 100일주? 그건 나도 땡기는데? 엄마 아빠 몰래 맥주 마실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태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통 때와 다름없이 친구의 병실로 향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제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폐하고는 상관없이 위급 상황에 친구는 잠을 자고 있었고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장마비가 온 줄 몰랐다고.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한테 유언을 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병실 복도에서 친구의 병실 침대를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지소가 소방관 한다며 이 자식아. 뭐냐? 같이 맥주 마시기로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자식. 너는 임마 내가 다시 만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저기 준영 학생? 이거 지석 학생이 준영 학생 주려고 한 책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전해주래요. 간호사 누나가 책을 한 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석이가 적어놓은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준영아, 우리 같이 소방관 되는 건 어떨까? 그 글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와 함께 소방관이 되는 걸 꿈꾸면서 이 책을 샀을 텐데
친구는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지석이는 왜 이 책을 저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며 지석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런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후로 저도 사람을 구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소방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친구 지석이의 꿈을 제가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지석이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애호가 좋아 운동을 많이 해도 괜찮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점점 건강해진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점점 건강해지는 내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수술하고 오래 입원한 것 때문에 저는 20살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희 형이 1년 꿇었다더라, 많이 놀아서 사고를 쳤다더라 하는 괴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웃으며 넘길 정도로 이골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쑥덕거릴 때면 괜히 힘센 척 공포 분위기 조성도 해보곤 했었죠. 물론 사정을 아는 친한 같은 반 아이들은 킥킥대면서 웃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21살에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었어요. 제 병 때문에 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저는 그 시간을 영어 점수도 만들고 좀 더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소방관을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에 소방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니 엄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심장병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산 세월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소방관을 하면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요. 부모님의 강한 만류로 저는 일단 경영학과를 가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갈지 아니면 소방관이 되는 시험을 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 생활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취생이다 보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몸쓰는 알바를 무식하게 했습니다. 치킨집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설거지도 했죠. 그렇게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 삭신이 쑤시고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관공서나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일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관공사에서 인구조사원을 모집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돌아다니며 각 가구당 가족수 같은 것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직접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정기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채용이 되어 저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말 그대로 발품을 파는 일이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간단하게 인구조사원이라 소개하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또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잡상인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빠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인구조사를 다녔습니다. 나름 잘 산다는 한 빌라촌에서 인구조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3일째 한 집을 허탕을 치고 있어서 저는 오늘은 꼭 집에 사시는 분을 만나야겠다 싶어 이른 아침에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물건을 태우는지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가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연기가 매워서 몇 번이나 재채기라 하며 제가 조사해야 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계세요? 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출근 안 하셨죠?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무서우셨는지 고개만 빼꼼 내밀어 저를 보시더군요.
저는 역시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오니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조사라고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랑 실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취합하는 건데 여기 서류에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근데 어디서 불났어요? 총각, 뭐 본 거 없어요? 무슨 연기지 이게?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도 연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나 했는데 이상하네. 저 위에서 나는 연기 같은데. 일단 이거 작성하고 계실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께 서류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 집보다 한층 정도 더 높이 있는 5층짜리 다세대 빌라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연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해 복도로 들어가 보니 점점 연기가 심해지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우선 핸드폰으로 연기가 너무 난다고 아무래도 불이 난 것 같다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 가지고 있던 겉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복도 안쪽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제일 끝쪽에서 불이 난 듯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젖은 옷을 대고 문을 돌려보니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명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나가면 내 한 몸은 무사할 텐데 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준영아, 나는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같이 소방관 되지 않을래? 저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알게 해준 저의 소중한 친구,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든 순간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뿌연 연기를 헤치며 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수건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황급히 사람의 형체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한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상태이신 건지 의식이 없었지만 저는 우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안쪽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까지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필사적으로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분명 짧은 거리인데 화마가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현관문까지 그 거리가 참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현관문 쪽에 다다랐을 때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어 저는 팔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현관문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어떤 틀 같은 것이 제 팔에 닿았고 저는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팔에 부딪힌 뜨거운 나무 조각들이 제 얼굴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굴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하기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가자 소방관들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저와 할머니를 부축해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얼굴이 뜨거웠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저는 할머니가 무사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리고 마치 드라마처럼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응급실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 의사가 와서 얼굴과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통스러운 수술. 화상 치료가 정말 끔찍한 것은 화상을 입은 피부에 치료를 할 때 정말 피부 껍질이 그대로 벗겨지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처절한 고통의 치료를 계속하며 병원에서 살아있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매일 저의 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군요. 저는 화상치료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이 들자 도대체 왜 화재가 났고 그 집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뉴스를 찾아보니 빌라 화재가 기사로 나 있었습니다. 원인은 전기 제품의 누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그 할머니도 목숨을 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당시 119 구급대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도 병원까지는 숨이 붙어 있으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할머니가 구급차에 흘리고 가신 게 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혹시 찾아가겠냐고 잘 아는 분이시냐고 해서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찾아뵙고 구해주신 거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소방서에서 저는 할머니가 팔에 차고 계셨을 것 같은 작은 묵주 하나를 받아왔죠. 저는 혹시 나중에라도 할머니가 찾으시면 이 번호를 남길 테니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의 생사가 궁금했냐고요? 그 불 속에서 함께 살아나온 동지이기도 했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그 불 속에서 혹시 안 좋아지신 거 아닌지 그냥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화상치료를 하면서 다시 대학을 마저 다니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에 적응이 안 되었는데 취직을 한다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제가 너무 화상을 심하게 입는 바람에 한쪽 얼굴의 형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무척 흉한 얼굴이 되어버렸죠. 왼쪽 뺨 전체가 화상을 입어 쭈글쭈글해져 버렸으니까요. 친구들이야 그래도 제 사정을 아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이제 취업을 해야 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일단 소방관은 그 화마를 겪고 나니 제가 자신이 없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저는 제 스펙에 맞는 중견기업을 들어가서 회사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취직 원서를 아무리 내도 저보다 훨씬 토익 점수가 낮고 봉사활동 실적도 낮고 학점도 낮은 친구들이 턱턱 붙을 동안 저는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2차 블라인드 테스트도 통과한 회사는 엄청 많았는데 꼭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최종 면접에 가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앞으로의 포부나 회사에 합격한다면 첫 월급으로 뭘 하고 싶냐는 등의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는 항상 그 얼굴은 왜 그렇게 됐냐는 식의 질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재 사고를 겪었다고 하면 다들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저는 항상 탈락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제 얼굴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챙이 길어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등산용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하고 다녔죠. 물론 요즘에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들 하고 다니지만 제가 얼굴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한껏 가린 저를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너무 땀이 나서 잠깐 등산용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옆에서 손을 씻고 있던 유치원생 꼬마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오는 통에 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며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 얼굴이 어린아이의 눈에 괴물로 보일 정도로 보기에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부모님의 짐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면서 앉아 있었는데 문득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하려는데 안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죠. 제 거 쓰실래요? 핸드폰하고 충전잭이 같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에 빵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간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출출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을래요? 아, 네? 밥이요? 네,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메뉴가 2인 이상만 주문이 되거든요. 어때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분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먹고 싶었던 것은 고기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제가 가끔 가던 가게였는데 그 집은 칼집을 낸 숙성 삼겹살과 같이 먹는 김치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김치 칼국수는 또 어찌나 칼칼하고 맛있던지. 그렇게 처음 본 여자와 맥주도 한 잔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 때 소개팅하던 느낌도 나고 기분이 퍽 좋더군요. 그분은 작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했다고만 했죠. 그러고 보니 인상이 상당히 미인인데다 호감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인이시고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 인기 많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그녀는 손사래를 치더군요. 저는 그 웃음이 순박해 보여 더 정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며 제 얼굴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소박하게 밥을 사 먹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등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서 더 빛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가 얼굴에 흉터도 있고 취준생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은 다 괜찮다고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 연상이라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저는 제 외모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하랴 데이트하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얼굴을 다치고 나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처까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준비하고 있는 가게 자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겸사겸사 데이트하자며 저를 비어있는 한 상가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친구는 이 자리에 고급 고깃집을 오픈할 거라며 저에게 고깃집에서 고기를 손질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기술을 배워 그 일을 하면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고기 다루는 것도 기술이니까 함께 가게를 키워보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죠. 가게 오픈에 드는 비용은 전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런 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 끝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더군요. 준영 씨,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준영 씨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너무 부끄럽고 웃기지만 진짜 너무 설레고 준영 씨가 좋아요. 준영 씨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워낙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 그녀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백수인데 나는 얼굴이 화상으로 망가졌는데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행복해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당분간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결혼은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여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좀 더 기다리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어쩐지 치킨에 맥주를 먹고 싶다면서 저에게 치킨 먹으러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킨을 먹은 지도 한참 된 것 같아서 동네에 치킨이 맛있기로 유명한 호프집에 가서 한참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친이 급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니, 부동산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진작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저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혹시 뭐 도울 일이 없냐는 말과 함께요. 한참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여친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가게 자리를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해두고 계약금은 며칠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상가를 넘기기로 한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데서 계약금을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랑 가계약한 걸 없던 일로 하고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지금 당장 계약금을 보내야 되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돈이 혹시 없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보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단 며칠 뒤에 바로 돈을 줄 테니 그걸 융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죠.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당장 내일 일 처리를 해야겠다면서 몇 번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 계약금 주고 잘 마무리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로 여자친구는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거신 전화는 수신이 금지된 전화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을 잊어보려 애를 썼어요. 설마 아니겠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연락이 안 되는 날이 길어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보여준 상가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는 샤브샤브 식당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을 찾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월세로 얻으신 건가요? 부동산 계약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지인이 고깃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이 가게 제 건데요? 제가 주인이에요. 이 상가 한 번도 월세 내놓은 적도 없어요.
샤브샤브 가게 하려고 몇 달 비워두긴 했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고깃집? 이럴 수가.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도저히 그녀가 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사라진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루는 그녀가 그리웠다가 하루는 밉다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 땡땡 경찰서인데요. 혹시 김혜영 씨를 아시나요? 김혜영.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제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자 전화를 하신 형사분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고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으며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이라고 하자 형사님은 그래도 많은 돈을 사기당하진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돈이 제 전 재산인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형사님 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런 수법의 일종이라고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혜영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과거에 단란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꽃뱀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이 쫓던 차에 전화번호 통화 목록을 입수해 저에게 연락하신 거라고요. 저처럼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뻔한 남자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칩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근근히 해오던 알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하루하루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제가 몰랐고 많이 어리석었죠. 네, 차마 부모님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계속 소주를 사서 매일 한 병씩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 다행히 이런 못난 모습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은 라면을 먹거나 시켜 먹는 것으로 해결했고 며칠째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욕 없이 누워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게임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밤인지 낮인지 모른 상태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면 항상 꿈에 먼저 죽은 내 친구 지석이의 모습도 보이고 그 화재 현장에서 저에게 살려달라 했던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꿈에 할머니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그때 어쩌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지석이가 남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남기신 묵주를 팔에 차보기도 하고 가만히 만져보기도 했어요. 아마도 천주교 물건인 것 같았는데 뭔가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지석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은 옳았을까? 어쩌면 나는 영웅이 될 수 없는 소시민인데 영웅이 되려고 욕심을 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쥐어뜯고 휘갈겼어요. 지석이나 할머니 꿈을 꾸고 나면 잠을 푹 못 자서인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쉬고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소위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도 어차피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의욕도 나질 않았고 사기까지 당해버리니 그냥 이대로 솔직히 말하면 숨이 끊어져 버렸으면 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죽기에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각, 종각, 좀 나와봐요. 종각,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좀 나와. 손님 오셨어. 몇 시일까? 시간도 모른 채로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소리를 무시해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저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열린 현관문이었죠. 갑자기 밝은 햇빛이 몰려와 눈이 아팠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어 눈을 가린 채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신히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자 익숙한 집주인 아주머니 뒤에 어떤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준영 씨. 저희 땡땡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회사 이력서 넣으셨죠? 네?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뽑게 돼서 오래된 이력서까지 검토한 결과 면접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여기 원서를 드릴 테니 지원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간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진짜 입사 원서와 지원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봉투를 일단 책꽂이 한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제육볶음 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그냥. 준영아, 취업 안 해도 되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건강하기만 해. 응?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는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취업 안 해도 상관없다는 엄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고 꺽꺽대며 울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설치다가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다. 이런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다고 느낀 여자에게 돈을 뜯긴다. 이런 저의 처지가 한심하고 또 한심해서 죽구만 싶었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가족, 엄마와 아빠였죠. 저는 책꽂이에 있던 원서를 꺼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때문에 아울렛 매장에서 사두었던 꾸깃한 양복을 오랜만에 분무기에 꺼내어 다리기 시작했어요. 옷을 다리면서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보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인재인지 보여주자고. 저는 어느새 저의 부적이 된 할머니의 묵주를 꼭 쥐고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보다 3, 4살 어려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에 화상 자국을 가리려고 화장품을 발라 이상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봤어요. 주머니에는 할머니의 묵주가 들어있었죠. 이상하게 서류 전형은 필요 없으니 저에게는 면접만 보라고 해서
저는 최종 면접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이 쑥덕거린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제 면접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몇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는 회사의 대표님인 나이 지긋하고 풍채 좋으신 분이 앉아 계셨고 양 옆으로 회사의 중역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겠다 또는 업무를 위한 책을 사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첫 월급을 형편이 어려운 화상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은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다른 중역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표님은 저를 보고 미소만 지으실 뿐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의 눈가가 촉촉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가 착각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등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묵주를 쥐어보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물건은 바로 이 묵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이고 언젠가는 이 물건의 주인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묵주를 쥐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치 묵주의 주인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벌떡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자네, 그 묵주 나한테 잠깐 보여줄 수 있겠나? 아, 네. 놀랍게도 중후한 나이의 대표님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묵주를 대표님께 건네어드렸어요. 그분은 묵주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가운데 정교한 성모 마리아 조각이 있는 부분에 박힌 보라색 보석을 보고 갑자기 묵주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대표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영문을 모른 채 일어서서 대표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덥석 안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드디어 찾았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는가. 이제야 어머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만. 이 사람아. 그렇게 대표님은 생판 처음 보는 초면인 저를 끌어안고 계속 오열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커서 건물 전체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그날 면접은 그렇게 끝나고 저는 대표님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대표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묵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일세. 작년에 타계하셨지. 어머니가 그렇게 죽기 전까지 자네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어떻게 사는지 혹시 형편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다고 항상 마음의 빚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럴 수가. 바로 제가 구한 그 할머니가 대표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화재 당시 괜찮으셨나요?
잘 지내신지 저도 늘 궁금했는데 저도 소방서 쪽에 찾아가서 묵주를 흘리셨다 해서 제가 가지고 가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뒀는데 무사하신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잘 기억을 하지 못하셨네. 묵주를 흘린 것도 그리고 소방서를 찾아갈 생각도 못했지. 화상을 입은 부분도 있으셔서 그 치료를 하고 2년쯤 지났을까. 소방서 쪽에 연락을 해보니 당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 같이 입원했던 병원에도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그 묵주는 어머니가 처녀 시절 바티칸까지 가서 사오신 것이었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한눈에 자네를 알아봤던 것일세. 그러면 어떻게 몇 년 전에 지원한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신 건가요? 아, 그건 내가 뒤늦게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이력서 사진을 봤기 때문이지. 나이도 우리 어머니를 구한 또래같이 보이고 어머니를 구한 그 갸륵한 청년도 취업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네를 한번 보고 싶었네. 그런데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일 줄이야. 그랬군요.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머니는 자네 덕분에 전수를 누리고 가셨어. 우리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주게 항상 네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 마음만으로 자네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일세. 대표님은 그렇게 저에게 고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회사 생활에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우연과 필연이 겹치는 극적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 사연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남편과의 기막힌 일화를 사연으로 써 내려가셨다는 사연자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사연 영상을 발견한 이후로 톡톡 사연 채널에 정착해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나 천차만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나 다 엇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톡톡 사연을 통해서 하게 되었답니다. 보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연을 직접 써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이야기의 포문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이거 참 난감하네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 아이에 부친되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바로 이 인연에 얽힌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글을 적어 내려가는 재주가 영 없는 사람이라서 사연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지만 제가 겪었던 일만큼은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에 기대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한창 좋을 신혼부부라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때 남편은 회식이 잦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곳이 워낙 회식하는 횟수가 빈번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회식이 잡히기도 하는 곳이라 저는 익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회식이 있다고 남편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월요일에는 회식이 있는 경우를 잘 못 봤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참 드문 일이다 싶었었죠. 당연히 월요일이라서 무조건 바로 퇴근할 줄 알고 저녁 준비를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저녁은 그냥 나 혼자 먹어야겠다. 그런데 진짜 웬 월요일에 회식이람? 하여간에 희한한 곳이야. 예상 밖으로 혼자 저녁을 먹은 그날 남편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자정 무렵에 회식 마치고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찍 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야, 그래도 월요일이랍시고 회식이 일찍 끝났네? 어? 어, 그러게.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너무 달리면 한 주가 피곤하잖아. 남편은 어물쩡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남편이 오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도 회식이 잡혔네. 어제 회식이어서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회식있대.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녁 잘 차려 먹어. 나는 회식 끝나고 조금 늦게 들어갈게.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식은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그 직장의 방침이라나 뭐 그랬습니다. 저는 또 그러려니 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고 제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가타부타 말을 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틀 연속 회식이니까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술은 적당히 조금만 마시고 안주나 잘 챙겨 먹으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던 남편은 그날 자정이 되기 전에 귀가를 하였어요. 자기 왔어? 그래도 내 생각보다 좀 일찍 왔네? 응? 아, 어쩌다 보니 뭐 시간이 딱 이렇게 됐어. 좀 출출한데 간단히 뭐 먹을 거 없을까? 내가 시원하게 콩나물 넣고 라면 끓여줄게. 자기 콩나물 라면 제일 좋아하잖아. 이럴 때 내가 서비스 해준다. 우리 여보야가 해주는 콩나물 라면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지. 그럼 나 얼른 옷만 갈아입을게. 라면 바로 끓여줘. 회식 자리에서 음식을 잘 못 챙겨 먹어서 출출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 늘 불려가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늦은 시간에 열심히 맛있는 라면을 끓여냈죠. 그리고 남편이 라면을 먹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회식이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1차를 길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상보다 일찍 온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작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이그, 얼마나 고단했으면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 코까지 도롱도롱 골면서. 벌써 잘도 자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다가 문득 남편의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딱 그 순간에 마치 운명과도 같이 남편의 휴대폰이 반짝 빛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메시지가 도착하면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불빛이 한 번씩 반짝거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심한 시간에 누가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기 시작했었지?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진동소리, 벨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무음으로만 해두었단 말이야. 자기 휴대폰을 꼭꼭 손에서 놓지도 않고. 갑자기 잠이 달아난 저는 의미심장한 생각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게 골아떨어진 바로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 휴대폰을 집었다가 화면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게 아니고 지문인식 잠금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손에 휴대폰 화면을 슬그머니 가져다 댔습니다. 손가락에 접촉하는 순간 휴대폰의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과연 이상한 게 있을까? 에이, 설마. 내 남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나 같은 마누라를 두고 설마 이상한 짓을 벌였으리라고? 무엇보다 신혼인데. 그런 믿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저는 방금 전에 도착한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 오빠 덕분에 나 좋은 꿈 꿀게요. 오빠도 잘 자. 사랑해. 너무나도 수상한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저장된 발신자의 이름은 분명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바로 저의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닐 거야 라는 한 줌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들을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발견이 되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여자의 사진이 말입니다. 예쁘장한 얼굴을 그 여자와 남편이 딱 붙여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정말 참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속으로 울분을 삼키던 저는 곧 더한 충격을 마주하여야 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화딱지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놨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메시지. 그거 제가 남편한테 보낸 것이었습니다. 번호도 제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박성권. 누가 보아도 남자 이름이었죠. 심지어 저는 박씨도 아닌데요. 금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속이고 있구나. 나보다 어려 보이는 그 여자애를 자기가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따로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 번호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거야. 이런 우스운 파렴치한을 다 봤나. 슬프고 분한 심장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성정이었다면 충분히 울고도 남았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심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통로를 얼려버렸었나 봐요. 혹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는 것조차 까먹었을 것인지도 모르죠. 제가 그렇게 고요함 속에 분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을 했어요. 방금 전에 그 여자로부터였습니다. 나 지금 자려고 침대 위에 점프하다가 벽에 머리 쿵 박았죠요. 이럴 때 오빠가 내 옆에 있었으면 내 머리 만져주고 호흡 불어줬을 텐데. 나 혼자 있어서 너무 서러워. 그 내용을 보자마자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이 여자랑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저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빠져나간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의 바람상대와 그 야심한 시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나 이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 말을 듣자마자 상대방이 자지러지게 놀라더군요. 맹세코 유부남인 건 모르고 만났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저보다 3살이 어리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았으며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았대요. 그 여자의 주장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으니까 번화가의 술집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 부분도 기가 막혔어요. 하도 회식이 많은 직장에 다니는 대신에 개인적인 술자리는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뿔이. 남편은 저를 속이고 버젓이 술자리로 놀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오빠가 누구랑 술집에 왔냐고요?
그냥 친구로 보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나온 회식 자리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보이는 분들하고 넷이서 같이 있었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회사원 복장도 아니었고요. 가장 황당했던 것들 중 하나, 그 여자가 알고 있는 남편의 이름은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본명으로 바람 피울 배짱까지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철저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남편의 이름은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니까 그 여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보다도 이름이 가짜였다는 것에 오히려 더 놀라던 눈치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이름이 강민석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제가 한 달 동안 만난 오빠는 강민석이 맞는데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 이름은 강민석이 아니라 김인창이에요. 강민석은, 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쪽도 단단히 속으셨다는 것만 알아둬요. 그나마 이런 걸 다 모르고 만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그럴 거죠? 네.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결백해요. 어쩐지 저한테 하는 행동은 너무 과감하게 하는데 외박은 안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상하다고 살짝 생각은 했었지만요. 저는 그 여자한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술자리에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어떤 생김새였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놈들이 유부남과 그런 술자리에 나가서 어린 여자를 꼬드겼는지 궁금했고 화가 났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던 여자는 이윽고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코에 점이 있어서 그것만은 확실히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와, 그 특징을 들으니까 누군지 딱 알겠더군요. 그놈이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자기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저보다 어린 여자를 꼬시고 놀아놨던 것이었죠. 그 강민석이란 놈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몇 번 봤었고 저희 부부 결혼식 날에도 사회를 봐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친구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바람을 피는데 그걸 말리기는커녕 다들 같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 모두가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랑 결혼하기 직전에도 자기 대학 선배로부터 여자를 소개받았었지.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둘러댔었지만 내가 그 정황을 발견하지 않았어도 과연 이실직고 했을까? 그때 어물쩡 사과를 받고 넘어갔던 게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작은 일화가 생각나면서 저는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깊어온 새벽에도 저는 잠이 들지 못했죠. 실망과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었기에 하였던 결혼이었는데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곁으로 가기도 싫어서 그냥 거실 소파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누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는 것에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당시의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정일이 불과 3주가량 남았었던 무거운 몸의 만삭이었고 저는 그 상태로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내조에 충실하였습니다.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잦은 회식 자리에 불려가느라 피곤한 남편을 위하여 걱정하느라 늘 전전긍긍하였죠.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설레고 떨리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추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당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까지 감쪽같이 거짓말하면서 저를 속였던 것인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뱃속에 이 생명을 두고 무엇을 정답이라 판단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해서 무섭고도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파에서 간신히 손잡만 잤어요. 그러다가 울리는 알람 소리에 습관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던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남편의 아침을 차리려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깊은 절망감이 들었거든요. 멍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가정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내가 혼자서 애를 낳을 자신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은데 애를 낳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이 한 생명을 오롯이 책임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큰데 어떡하지? 그런 현실적인 가정들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던 저는 이윽고 부엌으로 온 남편을 마주하였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 아침밥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멍하니만 앉아만 있어? 나 이제 출근해야 돼. 나 아침밥 어떡하라고? 지금 그게 문제야? 아침밥? 갑자기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왜? 뭐 문제 생겼어? 그래, 생겼어. 아주 커다란 문제. 내가 봐버렸거든. 당신의 휴대폰에 날아든 메시지를. 제가 딱 그렇게 말하자마자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작게 욕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무조건 오해다. 그냥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숨이나 푹푹 내쉬면서 자기 휴대폰 찾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힘 빠진 웃음만 나오더군요. 깊디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진짜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구나. 이런 확인 사살이 들어서요. 이거 통화 기록 뭐냐? 설마 걔랑 통화까지 한 거야? 왜? 내 남편한테 그 새벽에 문자 날리는 여자한테 내가 전화도 못 거니?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이 꼴을 보게 해? 그냥 나랑 결혼을 하지 말지.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여자들 실컷 만나고 원 없이 술자리 다니면 됐잖아. 왜 나랑 굳이 결혼을 한 거야? 응? 제가 울분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의 눈빛이 수그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는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 사과가 정말 부질없고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자기는 출근해야 하니까 어쨌든 이만 나가보겠대요. 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비참하게 혼자 앉아있는데 달래주기는커녕 갑자기 허둥지둥하더니 짐 챙겨서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제 곧 세상에 나올 귀중한 생명을 떠올리며 저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불신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 뒤였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젠 애틋한 감정 따위는 전혀 들지 않고 있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저는 비겁하게 상황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귀중한 아들을 보면서 저는 위안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먼저 떠나신 친부모님 생각도 나버렸고요. 제가 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저 연년생이었던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경제적 형편이 좋지는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크게 잘 모르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비극이 불어닥칩니다. 주말이었던 토요일, 동네에서 아마추어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저도 같이 보러 가기로 했었으나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콧물을 많이 흘려서 못 갔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린 남동생만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셨죠. 그리고 귀가하던 길에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마랑 저는 두 사람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저녁상을 차려놓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것이 영 이상하다면서 엄마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랑 남동생은 사고를 당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차갑게 식은 채로 병원의 응급실에서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셈이었어요. 참 서글펐던 게요. 저희 집은 그런 끔찍한 비극을 입은 피해자 집안이었는데 동네에서 수군거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 그 집 딸인가 봐. 저기서 아빠랑 어린 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다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자가 동시에 비명 행사를 해? 전생에 무슨 업보라도 쌓았길래. 하여간 안 됐다. 어딜 가나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었죠. 엄마는 결국 그 동네에서 저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제가 7살 때 저희 모녀는 이사를 떠났습니다. 없는 형편에서 이사까지 하는 바람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었지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어린 딸을 금이야 오기야 뒷바라지 해주었죠. 저는 그런 엄마의 손길을 받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곁을 떠나버린 아빠와 남동생의 부재로 우울할 때도 있었으나 점차 엄마와의 생활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우울함이 떨쳐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갈수록 과거의 시점은 빠르게 흐려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왈가닥 소녀였던 13살,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설레고 있었던 그 무렵에 엄마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직 어리디 어린 남겨진 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 당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모녀는 거대한 빌라촌에서 살았어요. 구역 전체가 오래된 빌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어떤 작은 평수의 집이었죠. 그 집을 나와서 조금만 걷다 보면 높게 솟아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몇 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왜 묻고 그래? 아니, 학교에서 이번에 짝꿍 바꿨다고 했잖아. 나랑 새로 짝꿍된 애가 저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 에이, 내가 그 짝꿍 집에 다음에 한번 놀러 가보기로 했는데 맨날 겉으로 생긴 것만 봤던 집인데 드디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다. 그치? 내가 보고 와서 엄마한테 알려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아파트의 옥상에서 바라봤던 풍경이 엄마가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두 눈 안에 담아낸 풍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소문이란 삽시간에 번져나갔죠. 저는 극심한 충격 속에 빠졌고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가를 고민하면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렸던 제가 엄마의 상황이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리는 없었기에 유의미한 추론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충격 속에서 엄마를 떠나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그날 엄마가 그렇게 떠났던 것, 당시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저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친척 따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당연하게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늘진 얼굴로 보육원에서 지내던 도중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이야, 너 혹시 우리 기억나니? 너한테 토끼 인형 사줬던 아줌마 아저씨야. 네가 그 토끼 인형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던 모습이 우리는 기억나는데.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거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계신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을 때 진한 눈썹을 보고 기억이 떠올랐죠. 그 아저씨는 저희 아빠랑 같은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사는 집도 서로 가까워서 한동안 집끼리 왕래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다 또래이다 보니까 어울려서 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을 앓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께선 회사까지 그만두시게 됐었습니다. 그 후일담을 저는 그제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태수를 기억하는구나. 그래, 태수가 너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었지. 찐니 누나 하면서 너한테 놀아달라고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우리 태수는 지금 좋은 곳으로 떠났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여행 중이야. 안타깝게도 그 어린 생명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제 남동생을 만나서 같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육원에 온 이후 매일이 울고 싶은 나날이었으나 한 번도 진짜로 울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늘 눈물을 뒤로 삼키면서 조용히 지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런 저를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고 달래주셨습니다. 두 분께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와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선물도 주셨고 무엇보다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죠. 그런 추억을 쌓아가다가 저는 두 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것이었죠. 두 분께서 헌신적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기에 저는 내면의 우울과 싸워낼 수 있었고 멀쩡하게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시죠. 보편적인 입양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커다란 비극을 겪은 상태였고 사춘기 나이에 접어드는 때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짜 가족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도리에 어긋난 짓을 자행할 때면 두 분께서는 저를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고 제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답시고 잘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열심히 장사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모님의 식당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 자주 얼굴을 비치기 시작한 단골 손님이었죠. 저를 보기 위해서 식당에 출석 도장을 찍어 놓으라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따로 만나고 계신 분이 없다면 저랑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자고 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남편을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따로 만나 차를 한잔하게 됐는데 그날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 후로 고민하다가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결혼 얘기도 남편 쪽에서 먼저 꺼낸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딱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이 탐탁치 않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집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직업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장점이랄 게 있냐면서 결혼 상대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 후로 굉장히 싹싹하게 굴었어요. 자주 식당에 찾아왔고 저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결국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사귀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 설마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에게 바람이라는 걸 선사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워낙 남편 쪽에서 구애를 해서 만난 인연이었으니까요. 늘 언제까지고 저만 봐줄 거라고 믿었나 봐요. 제가 순진하고 멍청하였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기 직전에 다른 여자를 소개받으려고 했던 놈이었는데요. 우매했던 저는 만삭의 상태에서 큰 상처를 받았고 그래도 눈을 감는다는 선택지를 내림으로써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신뢰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가정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 남들보다 정서적으로 단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남편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주말에 거실에서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TV에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육원이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문득 남편이 저희 아들하고 영화 속 보육원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어? 영화가 다 설정이네? 저런 거 다 가짜였나 보네. 우리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영화에 나오는 애들은 나이가 2배는 더 많아 보인다. 저런 애들이 무슨 보육원에 있어?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 그렇게 어린애들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지금 저 영화에 나오는 애들보다 나이 많은 애들까지도 다 있어. 뭐? 에이, 말도 안 돼.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입양을 기다리려고 저기에 있는 거 아니야? 큰 애들은 누가 입양해 간다고 그런 애들이 보육원에 있어. 저 영화에 나오는 저 또래보다 나이가 많으면 입양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나 있잖아, 나. 나는 보육원에 들어갈 때 13살이었어. 당신의 기준대로라면 나는 입양이 안 된 채로 성인이 됐어야 했겠네?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남편 쪽이 조용한 겁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너무나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죠. 뭘 그렇게 봐? 보육원에 있는 애들의 나이대가 다양한 게 그렇게나 놀라운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보육원 출신이었어? 그리고 웬 입양? 그럼 당신이 설마 입양아였다는 얘기야? 당혹스러운 건 바로 저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혼 전에 이 이야기를 밝혔었거든요. 단 둘이 있던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남편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알고도 저랑 결혼하겠다는 대목에서 저희 부모님도 사실 남편을 허락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고 마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몰랐다니요? 그럼 저랑 대화를 했던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남편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출산 직전에 바람 피우다 걸린 이후로 사실 완전히 부부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냉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남편이 묘하게 저를 괄시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저한테 오만 꼬장을 다 부리다 못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던 그날이었어요. 자기 친딸도 아니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면서
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고 나를 못 살게 구셨습니까? 에? 그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었는지 그 일로 부모님께서 크게 놀라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잘하게 저랑 싸우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댔습니다. 사기 결혼한 주제에 나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도 되냐? 불우한 가정사며 입양을 한 사실이며 다 숨기고 결혼했으면서 내가 그걸 다 알았어도 과연 똑같은 선택을 내렸을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너 때문에 사기 결혼 당했다는 것만 알아도 저보고 사기를 쳤다면서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거래요. 먼저 접근한 것도 결혼을 강행한 것도 제가 저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자기가 그냥 저랑 결혼하는 것에 급급해서 얘기를 자세히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의 탓만 해댔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남편 때문에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노이로제가 극심하게 오더라고요.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늘 속이 문드러져 가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태연 자약해 보였고 저만 늘 스트레스로 뻐근한 가슴을 안고 살았죠. 그러다가 저희 아들 7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이상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친자 검사를 실시했던 사실이었어요. 제가 뭐 물건을 찾을 게 있어서 온 집을 뒤질 건수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장 맨 아래 바닥에 웬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해 봤죠. 양말 수납장 바로 밑에 숨겨져 있었으니 도대체 이건 뭘까 하는 호기심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그 서류는 친자 검사 결과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으로 남편이 괜히 세간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 왜 저렇게 미운 행동을 애가 많이 하지? 이러면서 툴툴거렸던 모습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독 몇 달 사이에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총명스럽게 굴었던 것이었어? 그래서 친자 검사까지 해봤던 거고? 나를 못 믿어서 내가 우리 아들 임신하고 있을 적에 바람피웠던 장본인이 누군데 나를 의심한 거야? 이 미친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한테 바람 피우는 기질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매도를 한 것이었겠죠. 물론 결과지는 당연히 친자 일치로 나왔습니다. 억울하다 못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만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왔는데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이 이렇게 추악한 의심이었다니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로 엮여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배우자 몰래 이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지독한 배신감에 또다시 저는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싫었습니다. 몰래 해본 건 미안해. 나는 그냥 내 안에 작은 의심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 그뿐이야.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갈라서니 많이 얘기하는 거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 우리의 문제로 애가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남편의 발언은 정말 비겁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빌미를 항상 제공했으면서 책임을 지고 이겨나가야 하는 건 늘 공동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생 되는데 편부모 가정의 아이로 만들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학부모가 돼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10살 때였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죠. 남편은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유부녀였어요. 그쪽은 저희 아들보다도 어린 딸이 있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대단하고 짐승들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정황을 잡아내었고 그걸 바탕으로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고 그 유부녀고 완강하게 잡아떼었습니다. 맹세코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면서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서 대화가 잘 통하길래 따로 만나서 밥이나 몇 번 먹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도 가정이 있으니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오히려 그 유부녀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는 화도 내더군요. 남의 가정 파탄내실 작정인가요? 저 이제 그쪽 남편이랑 안 만날 거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잘못해놓은 건 본인들인데 저보고 그만하라면서 저를 진상 취급을 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 유부녀는 떨어져 나갔고 남편이랑 저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난리를 치던 와중이었습니다. 문득 곤히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는 빤히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본 아들의 눈에는 공포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랑 남편이랑 동시에 침묵하였죠. 아들이 곧 훌쩍이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부모가 잘못이지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 아픈 비극을 가정의 증발을 겪어봤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는 다른 여자와 노닥거려서 저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겠다면서 남편은 큰 소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에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고 있던 옷에서 수상한 자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여자 만났구나. 이제는 정말로 끝이야. 이 인간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아. 폭발한 저는 남편하고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드디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혼만은 안 되겠대요. 왜? 제발 그냥 나랑 이혼하고 만나고 싶은 여자들 실컷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 이혼할 거면 내 아들 내가 데려갈 거야. 뭐? 내 배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애 엄마는 나라고. 아무튼 간에 나는 내 아들 내가 키울 거고 그 조건 아니면 나는 이혼 못 해줘. 아니, 절대 안 해줘. 당신 지금 완전히 미친 거야?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 아들 없이는 못 살아. 황당한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가 지 새끼는 챙길 줄 아는구나. 남편이랑은 더 못 살겠다고 저는 못을 박았고 남편은 그럼 별거 하면서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둘이서 그 집에서 사는 대신에 생활비 한 푼 안 바랄 거니까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더니 웬 월세로 반지하를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반지하를 구했냐고 하니까는 아들한테 돈 써야 하는데 큰돈 쓰기 싫다고 아낀 돈 모아서 나중에 아들한테 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도 이때도 아빠 노릇은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전라도에 여름 휴가를 가기로 하였어요. 부모님께서 KBS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전라도 지역의 여행지에 푹 빠져 계셨거든요. 2박 3일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이 장거리 이동하면 멀미를 하긴 했어도 어쨌든 데리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휴가 일정을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신이 난 목소리로 자기가 아들을 그 기간에 데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름 휴가 똑같이 맞춰서 놀아주면 되지. 이런 반지하 집도 체험해보면 재밌다고 그럴걸? 원래 남자끼리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 애한테도 물어봐. 나랑 있고 싶은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네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따로 상간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상간녀가 말입니다.
어린 기집애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애 딸린 유부남한테 왜 빠졌는 줄 아시나요?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살면서 기 못 펴는 남편, 이렇게 생각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심양면으로 마음 쓰면서 잘해주었고 한참 어리면서 자기가 무슨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 맛에 취한 남편은 일부러 소방 맞은 남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걸 즐겼었던 것이고요. 그 상간녀가 저희 아들에게 호기심이 많았대요. 사진을 보면서 귀여워했고 자기가 혹시 제 남편의 재혼 상대가 되면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해가지고 여름 휴가 타이밍에 아들을 불러왔던 것이죠. 저희 아들한테 그 상간녀가 오만 알랑방귀를 다 뀌었다네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거짓말로 했습니다. 안녕. 나는 너희 아빠랑 친한 누나야. 실제로는 바람난 불륜 상대였음에도 그런 사이가 아닌 척 굴었습니다. 남편도 장단을 맞추면서 아들, 이쪽은 아빠랑 친한 동생.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이런 거 알면 쓸데없이 걱정할 사람이니까. 알았지? 이렇게 관계를 포장하였고 아들에게 선물을 막 사줬다네요. 그런데 그날 비가 기상청의 예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의 방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죽 빨리 물이 차올랐으면 상황 판단하고 나서 바로 현관문으로 향했는데 이미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창문을 뜯어낸 남편이 가장 먼저 탈출시킨 건 저희 아들이 아니라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나쁘끄럽게도 그 상간녀가 그 집에 그날 같이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괜찮지? 물 많이 먹지 않았어? 남편이 상간녀를 먼저 구해내고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아직 그 차오르는 물의 공포를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괜찮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남편은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뒤늦게 구해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면서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내가 이미 엄마한테 연락해놨어.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네, 제가 미리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은 근데 아빠랑 어떤 누나랑 자꾸만 같이 있어서 나 여기 있기 싫어. 이런 말을 하였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서 부모님 먼저 주무시라고 한 뒤에 그 밤에 운전을 해서 남편의 자취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밤새 아들을 데려올 작정이었죠. 비가 너무 쏟아져서 운전도 힘들 지경이라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전화를 해봐도 안 받는 것에 걱정은 커져만 갔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 싸대기부터 날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꺼져.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그럼 내 인생에 뭐가 남겠냐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는 평생 네 자식 볼 일이 없을 줄 알아. 네가 뭔데 부자간의 인연을 끊어? 네가 뭔데? 착각하지 마. 먼저 끄는 건 너야. 네 손으로 네가 직접 부자간의 인연을 끄는 거라고. 알아? 그제서야 남편은 주둥아리를 쳐 닫았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상간녀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상간녀의 존재도 얼굴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 가족들마저 보려니까 어이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상간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가족들은 저보고 누구시냐면서 어리둥절했죠.
이 아가씨가 바람피운 남자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12살 난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제 남편하고 불장난을 저지른 과감한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군요. 그 가족들의 표정을 확인한 저는 돌아섰고 잠시 후 상간녀의 우는 소리며 그 가족들이 난리를 치는 소리들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상간녀한테서 두둑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몸만 달랑 저희 가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오래 돌고 돌아서 이뤄낸 일. 너무 늦었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희 아들도 자기 아빠를 안 보고 싶어 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들을 키워낼 거예요. 각오는 진작에 되어 있습니다.